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고생하며 키워온 자식들이 막대하는 모습에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며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6명을 키우느라 자식 교육을 아내가 도맡아와서 아내가 죽은 뒤로는 부모 대접받지 못하여 결국 6명의 자식들이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와 살게 된 임중백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귀인을 만난 70대 임중백입니다. 요즘 종종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만약 제가 내 아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키웠다면 지금쯤 어떻게 자라났을까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도 잠시 이내 생각을 털어내려 합니다.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20대 초반의 동갑내기였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25세의 첫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아들이 태어나던 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와 아내의 사랑이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아들이 태어난 후 저희는 5명의 아이를 더 낳아 6남매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아내에게 이제 그만 아이를 가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한번 정한 의견은 좀처럼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었죠. 그녀의 성격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엄마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내가 주도권을 잡았고 저는 그 덕분에 바깥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도배 기술을 배워 평생 도배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 30이 되기 전에 작지만 번듯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 6을 먹여 살리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제 일은 열심히 일하고 발로 뛰면 그만큼 벌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주말도 없이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저와 아내는 각자 밖과 안에서 힘든 삶이라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6 아이를 모두 건강하고 착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불행은 너무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죠. 당시 2살이었던 막내 아들이 유독 칭얼대는 바람에 저도 아내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막내의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아침이 되어도 열은 전혀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이는 조그만 팔에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막내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막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 우리 부부는 슬픔에 잠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5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은 자식들은 다행히 별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첫째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상경하며 자취 생활을 시작했고 둘째 딸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은 취업한 직후 우리 부부에게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저 이제 독립할래요. 더는 동생들 돌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 도와서 동생들 밥 차리고 청소하고 막내까지 돌보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도 오빠처럼 방 얻어주세요.
딸의 말에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지어 화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서울로 대학을 갔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누가 들으면 네가 집안일이라는 집안일은 다 도맡아 하는 줄 알겠다. 너보다 동생들이 집안일 더 잘 도와. 아직 국민학교도 졸업 안 한 막내도 너보다 집안일 더 많이 한다. 솔직히 네가 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핑계 대는 거잖아.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네가 직접 돈 모아서 방구에서 나가. 둘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입을 삐죽 내밀며 눈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화가 난 아내의 손을 살짝 잡고 차분히 딸에게 물었습니다. 걔야, 나가서도 품행 단정하게 다닌다고 아빠한테 약속할 수 있겠니? 제 말을 들은 둘째의 눈빛이 반짝였고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희래가 제일 하고 싶은 것도 마늘 나이잖소. 어릴 때부터 욕심도 많고 오빠 하는 건 다 따라서 하겠다고 때를 쓰던 애였잖아. 어디 한번 뜻대로 살게 놔둬 봅시다. 첫째도 서울로 혼자 보냈으니 희래도 다른 지역으로 대학 보낸다고 생각하자고요.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알았어요라고 했고 둘째는 집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은 짐을 챙기며 매우 신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아내는 딸의 신난 모습을 보며 저를 힐끔 쳐다보고는 애들한테 이렇게 오냐오냐 할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때랑 지금은 시절이 다르잖아. 우리가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던 시절과 다르게 애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며 살게 해주는 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아닐까요?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못 살겠다며 제 팔을 툭 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후 셋째는 우리 지역의 국립대에 진학하며 집에 남았고 학창 시절 사고뭉치였던 넷째 아들은 정신을 차렸는지 형을 따라 서울로 상경의 작은 카센터에 취업했습니다. 막내딸은 전문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죠. 그렇게 집에서 하나둘 자식들이 떠나가면서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로 떠난 첫째와 독립한 둘째는 각자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둘째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첫째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축하하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가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며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셋째는 여자친구와 함께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면 이 집에서 두 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이 사람도 동의했어요. 그동안 5 남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모시면서 효도할게요. 셋째의 말을 듣는데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엇보다 셋째는 취직 후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주는 유일한 자식이기도 했습니다. 막내딸도 효녀였지만 학생 신분이라 용돈을 받는 처지였거든요. 셋째는 자신을 꼭 닮은 착하고 성실한 여성을 아내로 맞아 결혼했습니다. 셋째를 결혼시키고 나니 막내딸마저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한 뒤 웬 곰 같은 사내를 만나 결혼의 집을 나갔습니다. 자식 5 중 4을 결혼시키고 나니 어느새 모아두었던 돈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어차피 그 돈은 자식들 잘 먹이고 잘 키우려고 아등바등 모아두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그때까지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셋째 내외를 제외하면 우리를 자주 찾아오는 자식은 막내딸 부부뿐이었습니다. 첫째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넷째는 서울에 살고 있어 자주 못 오는 것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장녀인 둘째는 우리에게 지원받을 건 다 받았으면서도 명절이 아니면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의 생일 때조차도요. 그래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들 밥벌이는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 이제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곁에는
살가운 셋째 내외와 막내딸 내외가 있었으니 충분했습니다. 막내 사위는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자격증을 따던 중 실습 도중 다쳐 병원에 갔을 때 우리 막내딸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무작정 따라다니며 구애했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당시를 떠올리며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소도둑처럼 생긴 사람이 매일 다른 꽃을 들고 찾아오는 바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굴은 새까만 사람이 맨날 미소를 지으면서 이를 환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는 또 어찌나 하얗던지. 처음엔 그 모습이 기괴해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웃겨서 결국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고 말았죠. 막내딸의 말을 들은 막내 사위는 건치를 드러내며 씩 웃더니 제게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장인어른, 제 이가 유독 하얗고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몸뚱이에 붙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치아랍니다. 게다가 저는 맨날 밖에서 일하잖아요. 얼굴이 까매지니 이가 더 하얗게 보이는 거죠. 노가다꾼의 매력이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노가다꾼이라니. 나도 노가다꾼이야. 그래. 내 이도 하얘 보이나? 사위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주로 실내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래도 건치시네요. 합격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노가다꾼끼리는 통하는 게 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와 막내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와 막내 사위만 신나게 웃었습니다. 저는 막내 사위와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 어떤 아들보다도 막내 사위와 대화하는 일이 더 즐거웠습니다. 사실 셋째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셋째는 착하기만 하고 재미라고는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막내 사위는 항상 유쾌하고 친근하게 다가와 저와의 대화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행복한 일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다른 불행은 너무도 이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5 남매를 키워온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는지 아내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셋째가 하루 휴가를 내고 정밀 검사를 받게 하려고 아내를 차에 태워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를 예약한 그날 저는 의뢰받은 일이 3건이나 되어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잘 모시고 다녀와라. 당신도 검사 잘 받고 오고 수면 내시경 같은 건 괜히 겁먹지 말고. 내가 무슨 그런 걸 무서워한다고 그래? 당신이나 내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하고 와. 아직도 제게 손을 흔들어 주던 아내와 꾸벅 인사하던 셋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살갑게 말을 건넸더라면 어땠을까요? 아침에 나눴던 짧은 인사가 영원한 작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중추돌이라는 큰 사고였지요. 사고는 무단횡단을 하려던 자전거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며 시작됐습니다. 제일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 뒤따라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들이 연달아 추돌하며 사고가 커졌습니다. 셋째와 아내가 타고 있던 차는 앞에서 2번째 차량이었는데 앞과 뒤 모두에게 들이받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셋째와 아내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달려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모두 꿈이길 거짓이길 빌며 병원에 도착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2 사람의 시신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누가 꿈이라고 말 좀 해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금방 병원 검사만 받고 온다고 했던 사람이 여기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냐고. 예전에 막내였던 6째를 떠나보낼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 앞으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썼더라면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일을 쉬고 아내를 데리고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셋째만큼은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후회를 하며 울어도 죽은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셋째의 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불길 속으로 몸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내 없이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발인이 끝난 뒤 집에 모인 자식들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부의금을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런 건 다 집안 장남이 가져가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냐? 그게 어디 있어? 제일 먼저 결혼해서 아빠한테 제일 많은 지원받은 게 오빠잖아. 서울에 집 구하겠다고 아빠한테 1억이나 뜯어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이 촌년아! 서울에서 1억으로 아파트 살 수 있는 줄 알아? 그 돈이면 코에도 못 붙여. 집 사는데 겨우 빚줄인 거라고. 점점 말이 거칠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넷째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 진짜 둘 다 뭐 하는 거야?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건 자기가 가져가면 되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삽시다들. 넷째, 넌 돈 가져가지 마. 너 서울에서 나한테 빌린 돈이 벌써 500만 원이야. 그 돈 당장 갚을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내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지요. 그렇게 첫째와 둘째, 그리고 넷째가 소리 높여 다투는 모습을 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군요. 평소엔 조용하고 살가운 막내 부부도 그날따라 그저 묵묵히 제 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적어도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저 아이들이 엄마 무서워서라도 저런 꼴을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아버지로서의 제 위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 날 셋째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집을 나가려고요. 친정 오빠가 자기 사는 집 근처로 오라고 해서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그러라고 했어야 했는데 네 마음 불편하게 먼저 말하게 해서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 그래. 너도 아직 젊잖니. 애도 없는데 새 인생 살아야지. 나한테 미안할 거 전혀 없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말아라. 죄송해요, 아버님. 집안 어디에도 어머님과 준석 씨가 없는 곳이 없어요.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저만 괴롭다고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가. 그동안 고마웠다. 준석이는 너무 오래 마음에 두지 말고 얼른 털어버리렴. 준석이에 대한 기억은 내가 아가 목까지 전부 안고 살아가마. 나는 부모니까 말이다.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도 열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지냈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고 목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눈물이 흐르면 그냥 흐르게 두었죠. 여보, 하늘엔 잘 올라갔어. 준석이 손 꼭 잡고 간 거지? 여보, 나 자꾸 환청이 들려. 문 밖에서 준석이가 회사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하면 당신이 어서 와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준석이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린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나와서 식사하세요 하고 날 부르지. 그럼 이 모든 게 꿈이었나 싶어 문을 활짝 열어보지만 아무도 없어. 무서울 만큼 조용한 침묵만이 날 맞아줘. 여보, 준석아, 데려갈 거면 나도 데려가지. 왜 둘만 갔어? 나도 데려가. 제발. 이 집에 날 혼자 남겨두지 마. 시간이 지나며 제 상처는 아주 느리게 아주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내 부부는 전처럼 제 집에 자주 들러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제게 합가를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아직 내 몸 하나 스스로 건사할 수 있다. 게다가 준석이와 네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희에게 기대며 살고 싶지도 않구나. 난 괜찮다. 이렇게 한 번씩 얼굴만 보여주러 오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렇게 조금씩 기운을 되찾은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생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조차 잘 없던 첫째가 갑자기 기별도 없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냐? 내일 회사 가야 하지 않니? 첫째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사실 저 1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창피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의금을 전부 가져가겠다며 박박 우기던 첫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돈에 집착했던 건가 싶었죠. 그러나 그 말을 내뱉을 틈도 없이 첫째는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셨던 돈 있죠? 그거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 돈은 어디다 쓰게? 진짜 좋은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모아놓은 돈은 다 써가고 애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빚을 지기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거 잘 되면 꼭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게요. 제 자식이랑 애 엄마는 제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생전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적 없던 첫째의 모습에 부모된 마음으로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진 돈 중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며칠 뒤 둘째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돈 빌려주셨다면서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애들이 크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딱 3천만 원만 보태주세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오빠 결혼할 때는 1억이나 해주셨으면서 저한텐 5천만 원 주셨잖아요. 지금 3천만 원 더 주셔도 오빠한테 준 1억에는 한참 못 미쳐요. 둘째는 늘 오빠를 걸고 넘어지며 자신이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말을 듣고 있자면 제가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결국 둘째에게도 돈을 주게 되었죠.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을 돕기 위해 힘을 내서 다시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이제 나이 든 몸으로 예전처럼 밤낮 없이 일을 할 순 없었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으니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와 셋째의 죽음을 잊기 위해 일에 더 몰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괴로운 생각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자에 이어 손녀까지 낳으며 행복하게 살던 막내 딸은 2년 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 저 역시 병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 같으니 막연히 저러다 낫겠지 하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내와 셋째를 데려간 것도 모자라 막내마저 앗아가려 했습니다. 집에서 쓰러진 막내가 병원으로 실려간 후 그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막내는 병원에서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투병한 끝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저는 막내 사위와 9살 된 손자, 6살 된 손녀와 함께 막내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8개월 동안 막내 사위는 아이들을 제게 맡기고 병원에서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내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간호하던 사위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막내를 붙잡고 거의 비명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 아진아, 나랑 약속했잖아. 나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저는 그런 사위를 보며 아내와 셋째를 보냈던 순간이 떠올라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 70의 막내마저 떠나보냈습니다. 이후 막내 사위는 제게 전화를 걸어오곤 했지만 저는 일부러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위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왜 제 연락을 안 받으십니까? 애들 엄마까지 떠난 마당에 장인어른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전 누구랑 애들 엄마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란 말이에요? 사위는 울면서 제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서방, 자네 마음 잘 안다네. 그런데 내가 우리 셋째를 보내고 깨달은 게 있어. 남은 사람은 미련을 가지지 못하도록 냉정히 끊고 보내줘야 한다는 거야. 내가 그걸 못해서 결국 우리 며느리에게 힘든 말을 먼저 하게 만들었지. 자네도 우리 아진이를 얼른 마음에서 내려놓고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나도 그게 더 마음 편할 것 같네. 정서방, 자네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 그동안 고마웠네. 우리 이제 좋은 기억만 마음에 간직하고 여기서 서로를 떠나보내자네.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일세. 잘 가게. 애들 잘 키우고. 사위는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라며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그의 등을 떠밀며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상처를 줄지 몰라도 나중에 그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 제 결정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를 떠나보내고 난 뒤 저도 집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막내 딸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던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막내 사위가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저는 그가 찾아올 때마다 고통스러워지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지내기엔 너무 넓었던 집이라 집과 가게를 처분하고 규모를 줄여 전셋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동안 오랜만에 넷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무슨 일이냐? 막내가 떠난 이후로 자식들에게 연락이 끊겼던 터라 넷째의 목소리가 유독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충격과 더 큰 암담함을 안겼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 교도소 가게 생겼어요. 깜짝 놀라 상황을 물으니 그의 사정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잘 살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넷째는 생각보다 더 몰상식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이 술에 취해 함께 살던 여자에게 심하게 손찌검을 했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직장도 오래전에 그만두고 여자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으며 생활했답니다. 결국 그녀는 이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놈아, 어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아버지가 가르치긴 누굴 가르쳐요. 전부 어머니 손에만 맡기셨잖아요. 아무튼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마 막내 아들 교도소 보내고 싶으신 건 아니죠? 아버지 돈 있으시잖아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전셋집으로 들어오면서 마련해두려 했던 노후 자금이었는데 얼마 전에도 첫째가 투자가 잘 안 됐다며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사정하여 대부분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넷째 말처럼 제가 돕지 않으면 정말 자식을 교도소에 보내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이미 자식을 셋이나 잃은 제가 넷째마저 잃는다는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넷째의 합의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셋집이라도 구하라며 추가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넷째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 거면 차라리 앞으로 나랑 살자. 내가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나한테 도배하는 일이라도 배우면서 같이 살아보자. 하지만 넷째는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싫어요. 저는 이미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돼서 누구랑 같이 못 살아요. 어쨌든 합의금하고 전세금은 정말 감사드려요. 끊을게요. 그렇게 넷째는 통화를 마쳤고 이후로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할까봐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일이 잘 해결됐는지, 집은 잘 구했는지 궁금했을 뿐인데 말이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몇 번의 마음의 병을 앓기도 했고 몸을 쓰는 일을 너무 오래, 그것도 지난 몇 년간 슬픔을 잊기 위해 무리하며 해왔던 터라 노쇠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제가 가장 많이 도와줬던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돌보지 못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자식 모두 제가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애원하더니 이제 제가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어진 지금은 외면하는 모습이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첫째와 둘째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없는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넷째는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저나 희래나 아버지를 집에 모시긴 정말 힘들어요. 병원으로 모시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에 자리 하나 마련해 놨어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괜히 아프다고 우리한테 계속 전화해서 우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 마음 무겁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너무 처량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닌데 싶어서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이끌려 도착한 곳은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다 무너져 가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서면서 요양원이 아니라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저를 그곳에 버려두듯 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월세방 보증금만큼의 돈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이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요양원 비용 1년치를 선불로 내고 갔다고 하더군요. 아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겠죠. 제가 머물던 요양원은 처음 봤을 때의 인상 그대로였습니다. 몇 안 되는 의료진들은 입원한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겨우 생사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죠. 어떤 날은 하루 사이 몇 명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낯선 곳에 누워 하염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루하루 아무런 의지도 없이 사료처럼 나오는 밥을 먹고 누워만 있다 보니 삶에 대한 의욕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문득 하늘을 향해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나보고 있어? 안 봐도 훤하겠지. 아주 혀를 끌끌 차고 있겠구먼. 여보, 내 말년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결국 나는 이 무덤 같은 곳에서 눈을 감을 팔자인가 봐. 그냥 다 포기하고 당신하고 애들 곁으로 가고 싶소.
내가 곧 따라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소. 참 보고 싶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질긴 숨을 빨리 끊어낼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험한 꼴을 보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결심을 굳히려던 어느 날 오후, 누군가가 제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양원 간호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전혀 낯이 익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시오? 제가 물었죠. 안녕하세요. 임중백 씨 맞으시죠? 누가 찾으셔서요. 생전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싶어 병실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을 보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제가 모질게 인연을 끊었던 막내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해도 너무 변한 막내 사위의 모습이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더군요. 막내 사위는 서 있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여동생이 데려다 줬어요. 막내 사위는 머쓱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병실로 들어온 후 막내 사위가 들려준 사연은 그날 제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들 엄마 그렇게 보내고 장인어른과도 연락이 끊기고 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었지만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져서 일을 하면서도 꾸벅꾸벅 졸았죠. 그러다 작년에 몇 시간 못 자고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가던 중에 그만 졸았어요.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심하게 들이받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제 다리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막내 사위는 몇 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가 퇴원에 적응하며 지내던 중 제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다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 더 늦기 전에 장인어른을 찾아뵙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사고가 났을 때도 혼자 계실 장인어른 얼굴이 자꾸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형님께 여쭤봤더니 여기 요양원에 계시다고 해서 급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몸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닐세. 아니야. 그렇게 자네에게 모질게 했건만 나를 찾아내줘서 고맙네. 저와 막내 사위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말이죠. 한참 후 눈물을 닦으며 겨우 말을 잇는 사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당장 이거지 같은 요양원부터 나가야 합니다. 저랑 병원부터 가요. 여기는 사람이 치료되기 전에 다른 병까지 얻겠어요. 사위는 곧바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습니다. 워낙에 갖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던 터라 입원 기간이 꽤 길었지만 사위는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의료진 덕분에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원하게 되었을 때 사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제 집으로 가시죠. 예전엔 장인어른께서 고집 부리시며 저를 내치셨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할아버지 오신다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 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인어른께서 잘 돌봐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집으로 가셔야 해요. 사위는 끝까지 저를 모시고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사위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환대를 받아본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손주들을 한 명 한 명 꼭 껴안으며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손주들이 저를 반기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집을 둘러보니 그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24평짜리 아담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다리를 다친 후에는 이전에 하던 포크레인 기사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모아둔 돈을 쓰며 지내는 듯했죠. 몇 년간 막내딸의 백혈병 치료비로도 많은 돈을 사용했던 걸 떠올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위를 불러 앉히고는 작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인어른? 사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왜 이렇게 사는지 다 아니까 이 돈 가지고 쓰라고. 내가 집을 팔고 나서 자식들한테 뜯길 대로 뜯겨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쥐고 있는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무시도 안 당하고 자식들도 함부로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빼둔 돈이 있네. 그런데 그 돈을 나 살자고 쓰기 싫었어. 살기 싫었거든. 자네 장모님 옆으로 빨리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나한테 자네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줬잖아. 고맙네. 그러니 이거 가져다가 쓰게나. 제 말을 들은 사위는 손을 휘저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저 같은 장애인도 받아주는 일자리가 많아요. 지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만 합격하면 곧 취업할 수 있을 거예요. 모아둔 돈도 아직 있으니까 장인어른 이 돈은 그냥 넣어두세요. 그러나 저는 이미 사위가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정서방. 자네가 이 돈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네. 자네만 고집이 있나? 나도 한 고집하지. 노가다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잖아. 장난이고 부디 늙은이가 은혜 갚을 기회를 막지 말아주게. 자네는 내 생명을 살렸을 뿐 아니라 온통 깜깜하던 내 인생에 다시 온정으로 빛을 불어넣어줬어. 그러니 제발 부탁일세. 제가 단호히 말하자 사위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던 사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몸이 성치 않아 장인어른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먹이는 사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더 고맙네. 울지 말게. 정서방, 자네 말대로 요즘은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게. 삶은 아직 길어.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살다 보면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라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재택근무 형태로 취업에 성공했죠. 요즘엔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확정 통지가 날아오던 날 사위와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웃고 울며 서로를 격려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주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벌써 큰애는 11살, 작은애는 8살이 되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를 배려하며 조용히 할아버지 하고 저를 찾는 그 음성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그 소리가 제게는 늙음하게 찾아온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랍니다. 시골에 살고 계시는 사돈 어른들도 가끔씩 이 집에 오시는데 올 때마다 두 손 가득 먹거리를 사옵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려도 그 고집은 변함없습니다. 사위가 황소고집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사돈 어른들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답으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 대접합니다. 요리의 요, 자도 몰랐던 제가 3년 사이에 꽤 솜씨가 늘었답니다. 다음 달에는 사위와 손주들, 사돈 어른들까지 모두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이야기에 들뜬 손주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되더군요. 얼마 전 첫째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제, 잘 지냈어? 매제가 아버지 모시고 갔단 얘긴 요양원에서 들었어. 고생이 많네.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어? 내가 투자 사기를 좀 당해서 말이야. 그거 다 여기저기 빌려서 투자한 건데 지금 집도 날리고 빚쟁이들한테도 돌 맞게 생겼어. 둘째는 그 지랄 같은 성격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한 애 만에 난리라. 돈 빌릴 형편도 못 되고 넷째는 사람 때려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매제, 어떻게 좀 안 될까? 사위는 그 전화를 받고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첫째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저 다리도 병신이고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형님, 다른 분들 만나면 꼭 전해주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평생 힘들게 키워주신 장인어른 돈만 싹 가져가고 나 몰라라 했으니 천벌 받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힘드셨으면 좋겠네요. 2번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기가 썩는 것 같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사위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에게 오히려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돈을 주고 자식들을 용서하며 도와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쩌면 나중에 그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제게 미안하다는 연락이 한 통쯤 올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그때는 부모로서 과거 일을 끄집어내지 않고 용서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겠죠. 삶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더군요. 어디서 불행이 튀어나오고 또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날지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7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나이든 아니면 훨씬 젊으시든 간에 갑자기 찾아온 슬픔에 너무 오래 빠져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진 꽃은 다시 피지만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일보다 하루라도 젊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힘차게 살아가세요. 저도 앞으로 사위의 다리와 힘이 되어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